596페이지입니다. 자, 사법보좌관 제도. 이 제도 잘 아시죠? 네. 셋째 줄 보시면요. 실질적 쟁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수적인 업무와 공정적 성격의 사법 업무를 담당하는 일종의 사법관 제도다. 법원 경력직 공무원들에 대해서 기존의 법관이 담당하던 제도 중에 일부 행정적인 성격이 강한 것들을 이제 맡기면서 법관을 그 실적 쟁송에 집중시킨다라는 좋은 제도입니다. 이거 이제 그 변협에서 맡긴다면 그럼 우리 변호사가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행정공무원이 아니라 우리가 하겠다 이래가지고 문제가 많이 되는데 그 하는 일들이 보면 행정적인 성격이 강한 업무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변호사 집단이 사실을 통과하거나 뭐 이런 이제 변호사 집단이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조금 이제 무리가 있는 주장들인 것 같고요. 딴 거 할 거 많은데 그죠? 자, 그다음 그 밑에 이제 합헌 판례 나와 있고요. 그다음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이제 문제되는 거. 넘어가시고 3번 재판을 받을 권리가 이제 문제되는 거. 1. 대법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 요거는 우리 연재가 애매하게 표현했습니다. 출된 데 가시면 모든 사건에 대해서 대법원을 구성하는 법관에 의한 균등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의미한다거나 또는 상고심 재판을 받을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라 볼 수는 없다. 같은 말이죠. 상고심 재판 받을 권리, 대법원 재판 받을 권리. 근데 뭐 앞쪽에 이 문구를 그대로 기억하세요. 모든 사건에 대해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식의 표현이요. 모든 사건에 대하여 이런. 이게 표현이 애매해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 헌법에 이제 직접 대법원의 재판권이 이제 부여되어 있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도 있거든요. 그 외에는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인지 아니면 그 외에도 인정될 수 있다는 건지 답이 없다 하면서 이제 비판을 좀 하고 있어요. 자, 오른쪽에 2번. 근데 우리 연재는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와 관련해서는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자, 출내 가시면 아래 세 줄 볼까요? 권리침해의 구제 절차가 반드시 헌법 소원의 형태로 독립된 헌법재판기관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만을 요구하지는 않는다라고 해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가 재판정권에 포함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조금 이제 일반화시켜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은 자기들이 담당하죠. 재판관들이 담당하니까 요거는 인정하지 않겠다 하고 대법원 재판 같은 경우는 잘 모르겠고 뭐 이런 식입니다. 자기들이 담당하지 않으니까. 재심재판을 받을 권리. 자, 재심재판은 예외적 재판이죠. 예외적 재판의 속성에 따라서 마지막 줄 재판청구권의 원칙적 범주에 들지 않는다. 배심재판을 받을 권리도 마찬가지. 우리나라의 이제 직업법관을 중심으로 하는 법률가의 재판의 기조에 비춰볼 때 일반 국민이 참여가 이제 전제되어 있는 배심재판을 원칙론적 범주로 허용하지는 않습니다. 줄된데 배심재판 받을 권리가 재판청구권에 포함되지는 않는다. 이런 거 이제 선택형 관련해서 잘 가려내시고요. 그다음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할 권리는 우리 헌법에 명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반 국민들은 군사법원의 재판을 원칙적으로 받지 않고 극히 예외적으로만 법으로 정한 경우에만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 안에 내용은 몰라도 돼요. 조문은 전혀 무시하시고 이런 조문 선택형 논술형 공의 여러분들이 활용할 기회가 없어요. 무시하시고. 그래서 군사법원의 재판을 원칙적으로 받지 아니할 권리는 우리 헌법에 근거가 있다. 명문 근거 있다라는 것만 아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 군사시설 손괴죄의 군사법원 재판관할 사건 개요. 군사시설에 항상 해당할 수 있는 구군영법 조항 중 전투용에 공하는 시설. 자, 이거는 일반적으로 이제 군사시설에 해당하죠. 이를 손괴한 일반 국민이 군사법원에서 재판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구군사법원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자, 줄로 갑니다. 현행헌법 제27조 2항에 규정된 군용물에는 군사시설이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위에 본문에서 예외적으로 군사재판을 받을 수 있는 일반 국민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그 범죄 유형이 군용물에 관한 죄 이렇게 규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군용물과 군사시설이 내포관계에 있는 것일 때 전혀 별개다. 왜냐하면 개정의 경과를 가지고 우리가 파악합니다. 그 위에 가면 써져 있는데요. 옛날에 우리 구헌법에서는 군용물, 군사시설에 관한 죄를 병렬적으로 따로 규정했었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지금 우리 현행법은 개정 과정에서 군사시설을 삭제, 폐지, 뺐거든요. 그럼 결국 이 경과는 뭐예요? 군용물과 군사시설은 첫째 줄에 나와 있듯이 별개 범죄라는 거예요. 별개 유형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헌법은 원래부터 별개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없앴다는 거다면 결국 군용물에 군사시설이 포함된다 볼 수 없다는 거죠. 별개니까. 그런데 지금
군용물에 관한 죄에 대해서만은 군사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사건 개요 첫째 줄에 나오듯이 군사시설에 해당하는 전투용에 공하는 시설을 손괴한 경우도 군사재판 받도록 하고 있단 말이에요. 현행법이. 그러니까 현행법상 제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제목으로 지금 법이 창설을 한 것이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죠. 그래서 내려가시면 자, 아래 따라 줄입니다. 그래서 군사시설 중 전투용에 공하는 시설을 손괴한 일반 국민이 항상 군사법원에서 재판받도록 하는 이 사건 법조항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시설에 관한 죄를 범한 일반 국민은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하도록 규정한 헌법조항에 위반된다. 그래서 본문 중에 보면 이제 두 개 조항에서 군사시설에 관련된 게 이제 110조 사항에서는 군사시설에 관한 죄도 있어요. 하지만 그거는 비상계엄 때만 또 적용되는 조항이거든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군사시설은 군사시설에 관해서는 이제 제목이 설정되지 않고 군사법원 재판이 이제 설정되지 않고 평상시에는 27조 2항 본문의 저 위쪽에 27조 2항에 따라 군용물에 관해서만 군사재판이 설정되게 돼 있는데 평상시에도 군사시설에 관해서 이제 재판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잘못되었다. 헌법적 근거 없는 입법 창설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다음 다음 페이지 4번.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 규정이 있다는 거 아시고 그다음 첫째 잉여 없는 경우에 경매 취소. 예, 요 사례는 최근 판례는 아니지만 상당히 이제 좀 최신 판례처럼 사건 숙정으로 많이 다뤄지는데요. 이런 잉여, 남는 것이 없는 상황에서도 경매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그거는 밑에 말줄임표 다음에 단락 줄내 보시면 잉여가 없을 경우에 청구인 주장대로 경매 절차가 속행된다면 청구인과 같은 압류 채권자는 아무런 변제를 받을 수 없고 우선 채권자로서도 자신이 원치 않는 시기에 환가를 강요당하는 꼴이 되어서 결국 원하지 않는 바가 될 수 있다. 한마디로 합치면 뭐죠? 절차 속행에 실익이 존재하지 않는 뜻이. 절차 속행에 실익 부존재. 그래서 경매를 취소토록 한 것이다. 합헌. 절차 속행의 실익 부존재. 아래 국가보안법상의 구속기간 연장 사건. 자, 첫째 줄이 사건 개요인데요. 천양고무죄와 불고지죄에 대해서만큼은 구속기간을 연장시키면 위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위헌, 천양고무, 불고지 아주 경미범죄 유형입니다. 국가보안사범 중에서도 경미범죄. 그래서 두 줄 보시면 이 두 가지 제목은 그 증거 수집이 어려운 것이 아니다. 아주 간이하다. 그렇기 때문에 구속기한을 연장하면서까지 증거 수집의 기회 보장을 해야 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봐서 위헌으로 보는데요. 어떤 의미겠어요? 찬양고무. 주로 표현의 결과물이 전제되어 있어요. 찬양고무의 표현의 결과물들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증거 수집 어렵지 않아요. 돌린 찌라시 하나만 구해내면 끝이죠. 그 다음 불고지죄. 국가보안사범을 보고도 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다. 이게 이제 불고지죄죠. 보안사범의 행적만 파악하면 끝입니다. 그죠? 표현의 결과물이 전제되어 있다. 또 보안사범의 행적만 파악하면은 불고지 당사자 파악은 쉽다. 너 어디 돌아다녀서 경로만 딱 파악하면은 그때 누구 만났어? 그 사람들 이제 조사하면 쉽게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쉬운 수사 유형에 대해서도 구속기한을 연장할 필요성이 전혀 없다는 거죠. 그다음 군사법원법상의 구속기간 연장. 자, 일반 우리 형사와 관련해서는 형소법상으로는 사법경찰 단계에서는 구속기간 연장 이런 규정이 없죠. 검찰 단계에서만 있죠. 그런데 지금 군사보험법상으로는 자, 첫 줄 군사보험법 조항은 경찰 단계에서는 구속기간 연장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형소법의 규정과 달리 군사법경찰관의 수사 단계에 연장을 허용하고 있어 위헌입니다. 위헌. 이유는 근처에 쓰죠. 폐쇄 조직의 수사 용이성. 군 조직은 폐쇄 조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가 훨씬 더 용이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수사보다 조그만 집단 내에서의 수사가 훨씬 용이하겠죠. 그러니까 연장할 이유 없다는 거예요. 더더구나. 소송기록 송부지연, 증거신청의 체부제도, 합헌은, 위헌하고 합헌은 여러분들이 한번 보십시오. 그 다음 5번 공개재판 받을 권리도 명문이 있고요. 더 이상 보실 필요 없고요. 6번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 야, 요거는 첫 줄에 명문의 규정이 없습니다. 없습니다만 너무 당연하게 인정돼야 되겠죠. 자, 두 번째 판례 볼게요. 예시. 피고인의 반대 신문권 제한 사례. 성폭력 범죄 피해 아동의 진술이 수록된 영상 녹화물에 관해 피해 아동의 법정 진술 없이도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조항이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가? 성폭력 범죄의 피해 아동이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함으로써 입을 수 있는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 영상물에 대해서 인정한 것이다. 증거 능력을 인정한 것이다. 자, 2차 피해의 방지 따옴표. 후속 피해 방지. 필요하겠죠. 이거 이해 못하면은 무리가 따릅니다.
자, 그다음 공범자 진술의 증거 능력 인정. 요건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공판 조서요. 다음 페이지 하시면 그 첫 줄, 이 스타일이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또 변태 성향이 또 뻗치네. 자, 공판 조서의 증거 능력 인정. 증거 능력 인정하는 거, 그 합헌이란 뜻입니다. 공판 조서의 이제 그 성립 과정의 진정성, 객관성 때문에 증거 능력을 인정해도 괜찮다. 자, 그 다음에 공시송달 기일 통지자의 자백 간주 배제. 공시송달은 본인이 직접 어떤 사안에 대해서 송달을 받아서 내용을 알고 있다 이렇게 파가 좋기 때문에 자백 간주 대상에서 배제시켰다고 합니다. 합헌. 그 다음 압수물품 폐기 조치. 자, 요 판례를 보시는데요. 사법경찰관인 피청구인이 위험 발생의 염려가 없는 상황에서 불구하고 사건 종결 전에 압수물을 폐기한 행위가 위헌인가? 자, 사건 종결 전 따옴표 하세요. 확정 재판 기록을 갖다 폐기하는 것은 괜찮다고 했어요. 더 이상 문제될 바가 없고 또 재심 사유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근데 사건 종결 전, 지금 사건 진행 중이라는 거죠. 신급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지금 어떤 압수물품을 폐기한 것은 자칫하면 핵심 증거물의 폐기의 결과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아주 우리 헌재가 엄격하게 판단한대요. 줄된데 사건 종결 전 일반적 압수물의 폐기를 규정하고 있는 형소법 조항은 엄격히 해석할 필요가 있다. 엄격 해석. 증거의 훼손에 관련될 수 있기 때문에. 위 법정에서 말하는 위험 발생의 염려가 있는 압수물이란 사람의 생명, 신체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물건으로서 보관 자체가 대단히 위험하여 폭탄 같은 거죠. 종국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보관하기 매우 어려운 압수물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정 해석해야 되고, 이러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압수물에 대해서는 설사 피압수자의 소유권 포기가 있다 하더라도, 이게 딴 표세요. 피압수자의 소유권 포기, 즉 동의가 있다 하더라도 다운표, 거기까지. 함부로 폐기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동의받아서 폐기한 사안이거든요. 그것마저도 위헌이다. 성폭력 범죄, 성추행범으로 몰려가지고 지금 이제 피의자가 된 사람인데, 그 사람이 갖고 있던 이제 태권도 교본도 있고 생수통도 있고 여러 가지 있었어요. 가방을 뒤지니까. 그런 이제 압수를 했는데, 그 중에 이제 좀 불필요해 보이는 것들을 이거 좀 냄새도 나고 구린데 버려도 될까요? 그러니까 알아서 하세요. 이래가지고 버렸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보니까 그 중에 하나가 핵심 증거가 될 수 있는 이런 이제 사안들이에요. 이럴 경우에는 이제 아주 엄격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는 판시가 이제 나와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밑에 두 개 판례는 같은 맥락인데요. 피고인의 퇴정 후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 증거 재판 진행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증인신문의 특례도 피고인을 퇴정시키고 증인신문을 할 수 있는 거. 다 이제 같은 건데 전부 합헌입니다. 주로 이제 조폭 사건 같은 것들 담당할 때 보면 그런 것들 나오죠. 어떤 조폭규를 위해서 그 조폭원들 중에 하나를 이제 증인으로 채택을 해가지고 지금 증인신문을 하려고 하는데, 조폭 대장이 피의자예요. 피고인이에요. 조폭 대장이 보스가 앞에 앉아가지고 눈을 막 부라리고 있고, 조폭원 와가지고 이제 증언을 해야 되는데 눈 마주보고 증언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나가면은 보복을 당할 우려도 크기 때문에. 그죠? 자, 그래서 이럴 때는 배제하고 차단하고 증인신문 진행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런 증인신문의 특례에 대해서는 전부 당연히 합헌일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 자유심증주의 합헌, 오른쪽. 그 다음 소송지연 기피신청의 기각결정. 합헌이겠죠, 당연히. 증거체부 관련된 거죠. 그 다음에 약식명령, 그거는 넘어가도록 하죠. 출제 가능성 없어 보이고. 형사피고인의 수사기록 열람권. 자, 요거는 안으로 바로 들어가서 주문해보세요. 정당한 사유를 밝히지 아니한 채, 여기 따옴표합니다. 수사기록 열람 등사를 거부한 행위는 위헌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거부를 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 아니라 거부를 하더라도 이유를 밝혀야 된다. 증인의 피고인과의 접근 차단 사례 보죠. 검사가 증인으로 채택된 수감자를 거의 매일 검사실로 하루 종일 소환해서 피고인 측 변호인이 접근하는 것을 차단한 거. 거기다가 또 검찰에서의 진술을 본박하지 않도록 회유 압박한 행위. 이미 뉘앙스가, 위법하다는 뉘앙스가 풍겨지죠. 그래서 반대 당사자의 접근을 완전 차단한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당사주의를 중심으로 하는 형사재판을 해친다, 이런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위헌 확인. 다음 페이지. 국정원 직원의 진술 제한. 국정원 직원이 진술할 때 항상 국정원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일률적으로 국정원장 허가를 요구하는 거 위헌입니다. 그래서 허가 대상인 내용 내지는 기밀의 내용을 분류를 해서 핵심적인 기밀이라면 허가 대상으로 삼을 때, 아주 또 단순한 것들은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야 된다. 이유는 실체적 진실 확보,
실체적 진실 발견이라는 형사소송을 고려할 때, 형사소송의 이념을 고려할 때. 자, 그 다음 형사피고인의 구속재판기간의 제한. 자, 요거 이제 주장 취지를 먼저 아셔야 되는데, 그 구속재판기간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행법상. 그러니까 구속 상태에서 재판하는 것이 재판부에게 용이성이 있다 보니까 그 이제 편의를 위해서 구속기간 내에 재판을 내리려고 상당히 노력을 한다. 재판부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요? 졸속재판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러면서 이 조항 자체를 이제 졸속재판의 가능성을 높이는 조항으로 위헌으로 주장했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판례는 구속재판 기간 내에 재판을 끝내기 위해서 재판관이 노력한다. 그런 것들을 추정할 수도 없을 뿐더러, 두 번째, 구속재판기간의 제한은 재판기간 자체를 설정한 것이 아니라 구속상태의 재판기간을 설정했을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재판기간 자체는 절대 제한받지 않기 때문에 법관이 그 기간 내에 재판을 내리기 위해서 졸속재판을 내릴 수 있다는 가능성은 보이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재판기간 자체의 설정이 아닌 결과, 그 제목에 써놓으시면 됩니다. 재판기간 자체의 제한이 아닌 바 졸속재판 가능성 없음, 이렇게 써놨어요. 주장 취지가 졸속재판 가능성 때문에 나온 것이니까 그런 논리를 이제 알고 계시면 판례 접근성이 커요. 그래서 재판 기간 자체를 제한한 것은 아닌 결과 법관이 서두를 이유가 없어서 졸속재판 나오지 않는다. 합헌. 그리고 이제 구속 상태를 너무 유지하는 것도 별로 안 좋죠. 피고인의 이제 그 신체의 자유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자, 그다음 7번 형사피해자의 재판정 진술권. 자, 이 권리는 우리 이제 형사재판의 이제 기본 구도에서 봤을 때 형사피해자가 일반적으로 소송 관여자인 경우는 없죠. 일반적으로는 그죠? 왜? 형사소송의 일방 당사자는 검사고 타방 당사자는 피고인입니다. 피고인이고 피해자는 우리 형사소송 구도의 당사자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제 이 조항에 따라서 어느 정도 이제 관여가 열려 있어요. 보장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이런 권리를 이제 따로 보장하는 이유는 이 형사소송 구도에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권리 내용이 아닙니다만 우리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유를 아셔야 돼요. 아래에서 둘째 줄. 형사 피해자의 재판 절차 진술권은 형사상의 실체적 진실 발견에 기여하기 위한 취지를 갖고 있어요. 실체적 진실 발견. 형사 재판을 위해서 이런 권리가 인정된 거예요. 그래서 피해자의 이제 의견도 들어가면서 판단하면 실체적 진실에 근접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이런 권리가 특별히 인정되고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광범한 입법 형사권이 전제되어 있고요. 당연한 뭐 첨부인권 이렇게 보지 않기 때문에. 자, 내려가시면 2번 형사 피해자의 개념을 그래서 넓게 봅니다. 여기서 이제 주체인 형사 피해자 개념을 좁게 보지 않고 형사 재판의 실체적 진실의 확보를 위해서 인정된 권리다. 이런 취지에 비추어서 취지를 고려했을 때 형법상의 실체법상의 보호법익을 기준으로 판단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해요. 즉 형사 재판의 실체적 진실 확보에 기여할 수 있는 경우라면 넓게 보자. 그래서 형사실체법, 즉 형법상의 보호법익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문제되는 범죄로 인해 법률상 불이익을 받게 되는 자로 넓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형사재판을 위하여 넓게 해석. 특히 이제 그 사회적 법익이나 국가적 법익에 관련된 죄다. 이럴 때 이제 그 피해 당사자, 개인은 뭐 사회나 국가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엄격하게 접근하면 형사 피해자가 아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그냥 그렇게 보지 말자는 거죠. 넓게 봐서 법적 의미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다 당사가 된다고 보자. 자, 오른쪽 가서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의 범죄 피해자보다 넓은 개념이다. 그건 뒤에 보실 거고요. 자, 헌재 판례 넘어갑니다. 재판 청구권의 제한. 헌법에 의한 셋째 줄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이건 나중에 그 국회 파트 가서 보도록 하고요. 앞쪽에서도 한번 보고 왔던 조문상입니다. 그 다음에 2번. 자, 법률에 의한 제한에서는 다음 페이지 가볼까요? 첫 번째 판례 이미 봤죠. 교원의 징계 과정과 징계에 관한 분쟁의 과정. 징계 분쟁의 과정은 보호의 정도 면에서 구별할 필요가 있다. 교원을 징계 분쟁 과정에서조차 교원을 특별히 보호해야 될 필요는 없다. 그래서 학교 법인만을 불법 금지하는 건 잘못되었다는 거 봤었고, 그 다음에 이제 국가 소추주의, 검사가 소추하도록 돼 있죠. 그래서 사인 소추주의의 이제 반대말인데, 사인 소추주의는 자칫하면 민중 소송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국가 소추주의를 운영해도 합헌이고요. 접촉 차단 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의 변호사 접견, 차단막 같은 거, 그죠? 투명 유리 이런 것들 딱 이제 전시된 장소에서 이제 일반적으로 변호사 접견하는 거, 요거 이제 위헌이라고 봅니다. 이거 이제 너무 강제하는 것은 위헌입니다. 자, 내려가시면 그 제도 자체가 완전 위헌은 아니고 헌법 불합치죠. 그래서 보시면 그 논거 잘 보세요.
줄 수용자는 효율적인 재판 준비를 하는 것이 곤란하게 되고 특히 교정실사 내에서의 처우에 대해서 국가 등을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경우 이게 대표적인 예죠.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경우 등에는 소송의 상대방에게 국가 측에게 소송 자료를 그대로 건네주는 이런 불이익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차단막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 당사자끼리 뭐 변호사하고 특히 이제 변호사와의 이제 접견 이런 것들이죠. 일반인과의 접견은 괜찮아요. 지금 제목이 보시면 변호사 접견이죠. 변호사 접견이면 주요한 그 재판의 공격 방어 자료 이런 것들이 서로 이제 오고 갈 수 있는데 그걸 차단막을 두고서 하라. 그러면 결국 뭐예요? 중요한 증거 자료나 이런 것들을 상호 건네기 위해서는 교도관을 통해야 되잖아요. 어이 교도관 이거 건네주시고 이러면은 교도관이 본단 말이에요. 뭔가 검사해야 되잖아요. 안의 내용들을 그죠? 불법 내용물 포함되는 게 검사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국가 등을 상대로 하는 이런 특히 이런 소송에서 그 국가 측에게 소송 자료를 그냥 떠안겨주는 이런 결과가 나오시기 때문에 이런 특히 이제 변호사 접견 과정에서는 이런 거를 위헌적으로 바라봅니다. 일반 접견 말고요. 변호사 접견. 자, 그다음에 수용자 변호사의 접견 내용 녹취하는 것도 위헌입니다. 이것도 변호사 접견입니다. 그런데 우리 앞쪽에서 배우자와의 면담 과정을 녹취해가지고 검찰에 전달한 건 합헌이라는 판시가 있고 그것도 현행법상 행정규칙에 또 근거 규정도 있어요. 그거는 괜찮아요. 그런데 변호사 접견은 아주 엄격합니다. 변호사 접견은. 자, 그다음 오른쪽 재정신상 사건의 기록 열람 금지. 자, 첫째 줄 기록 열람 금지 조항은 피의자 보호를 위한 것이다. 피의자만 따옴표 하세요. 피의자. 재정신 사건이 뭔지 아시면 되죠.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자의적이다라고 해가지고 문제 삼는 사건 유형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피의자는 결국은 또 무혐의로 일단 무혐의 내지는 이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자고 그게 잘못됐다고 논하다 보니까 결국은 보면 혐의가 없는 사람을 자꾸 절차 내에 가둬두는 이런 효과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피의자의 조속한 절차 예방이다. 이런 이제 형사소송의 가치 입각에서 볼 때 피의자 보호가 전면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일단 검찰이 객관자인 검찰이 그죠? 예. 나가라. 가도 된다. 라고 판단한 사람에 대해서 자꾸 절차를 유지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피의자 보호가 이제 전면에 나와야 되죠. 그래서 기록 열람 금지 합헌.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상소 제한, 각종 상소 제한에 대해서 우리 그 본문 줄만 보세요. 각종 상고 제한 규정 등에 대해서 일관되게 합헌 결정하고 있다. 그러면서 밑에 이제 보시면 심리 불속행 제도 관련된 각종 제도 내용 나오고 그리고 또 우리 본문 다시 올라가시면 옛날에 그 상고 허가제 이런 것들도 있었어요. 그 넷째 줄 본문 네 줄 뒤에 보시면 소촉법상의 상고 허가제 이런 거 나오죠. 예. 허가란 표현을 쓰고 있더라도 다 합헌입니다. 자, 치마 보세요. 각종 상소 제한 사례는 위헌 사례가 없다. 논거는 항상 동일해요. 상소 제한. 논거는 동일하다. 업무 폭증 방지. 업무 폭증 방지. 업무 부담 방지. 법관이 소수기 때문에 소수의 인적 자원인 이제 법관의 재판을 너무나 넓게 운영하게 되면은 결국 업무가 터져가지고 법관이 쓰러진다 이런 거예요. 자, 편의죠. 네. 그래서 이제 경과를 보는데 옛날에 이제 상고 허가제가 있었거든요. 소촉법상 이에 대해서 이제 합헌으로 판단하고요. 요걸 좀 더 누그러뜨려서 이제 심리 불속행 제도라는 이제 일반적인 제도가 이제 운영되고 있는데 이는 더더구나 합헌입니다. 이런 경과에 시켰어요. 허가제로 운영해도 합헌입니다. 허가제라는 것은 원칙적 금지를 전제로 해요. 극히 예외적으로만 재량을 통해서 허용되는데 그거마저도 합헌이라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심리 불속행제는 어때요? 원칙적으로는 허용하되 상소를 허용하되 다만 민소법상의 어떤 법정 사유나 이런 경우들이 있을 때는 예외적으로 속행하지 않는 예외적 제도로 이제 누그러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더더구나 합헌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각종 내용들 전부 합헌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판단하실 필요 없고 다음 페이지 가시면 첫 번째 부대 항소인의 동의 없는 항소 취하자 사건 부대 항소 제도 의미 취지 아시면 되죠. 민소법상 부대 항소 제도 어떻게 설정되어 있습니까? 부대 항소인은 항소권자가 아니죠. 맞나요? 그냥 절차상의 그냥 당사자 일뿐이 항소심의 당사자성은 있지만은 항소권자 이렇게 될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항소권을 포기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항소권 포기자이지만은 악의적이고 전격적인 항소 제기에 대한 무기 대등성 확보 차원에서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자, 악의적인 정격 항소 제기. 항소 포기자의 절차상 권리를 어느 정도 확보해 주자. 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죠. 뭐 1심에서 일부 인용, 일부 기각, 뭐 주로 이제 이런 거 나온 사례죠. 예, 돈 빌려줬는데 빌려간 사람이 떼먹고 있다. 그래가지고 소송을 제기했더니 일부에 대해서는 인용을 받았다. 억울하죠. 억울하죠. 그렇지만 그거 알고 지냈는데 뭐 하면서 그냥 악수하세. 서로 이제 이래놓고는 그 떼먹은 놈이 악의적으로 바로 이제 상소 제기 도가 기간 그 당일에 바로 전격적으로 항소를 제기하면서 나는 한 푼도 줄 수 없다. 이렇게 또 나올 수가 있어요. 또라이죠. 그런 또라이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이 사람은 이제 항소를 포기했다. 악수하고 항소 포기해버렸다면. 그렇기 때문에 항소권자가 아니에요. 항소권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이제 완전한 절차의 대상일 뿐이어서 끌려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악의적인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서 악의적인 어떤 행태에 대해서 무기 대등성을 어느 정도는 확보해 줄 필요가 있다. 절차에서 질질 끌려다니는 것은 무리다. 그래가지고 그 항소권자에게 부대 내지는 편성한 정도에서 종속성이죠. 종속적인 절차 권리를 부여합니다. 종속적인 절차상의 권리 부여. 종속성이 키워드예요. 그러니까 제도의 속성 자체가, 제도의 취지 자체가 이제 종속성을 전제로 만들 수밖에 없죠. 애초에 이제 항소권이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니까. 자, 그래서 부대 항소인의 동의 없이도 악의적으로 제기한 사람들이 나중에 막 또 지한테 불리하다 싶으면 그 재판을 또 취하해버리고 동의와 무관하게 취할 수 있어요. 그렇더라도 화풀이입니다. 왜? 제도의 취지 속성상. 자, 준에 가시면 그 넷째 줄 보세요. 부대 항소의 종속성이라는 민소법상의 원리를 관철하기 위해 어쩔 수 없다라고 합니다. 부대 항소의 종속성 하나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다운표. 자, 그다음 나머지 판례들은 그냥 대충 넘길 것들이 많고요. 내려가시면은 맨 밑에 두 개 판례 볼까요? 형소법상 항소 제기 기간이 민사나 행정에 비해서 단축돼 있는 거. 그다음에 형소법상 즉시 항고 제기 기간이 또 민행정에 비해서 또 단축돼 있는 거. 민행정은 이제 항소 기간이 주로 이제 2주인데 형소는 1주. 그다음에 즉시 항고도 주로 이제 민행정은 7일인데 형소는 3일. 이렇게 이제 단축시켜 놓은 게 유연인가? 전부합헌입니다. 전부합헌. 첫 번째 판례는 우리 앞에서도 유관 판례 한번 봤었는데요. 그 셋째 줄 한번 보죠. 형사소송에서는 원칙적으로 피고인의 출석 없이 판결을 선고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고 당일에 피고인이 다 이제 그 내용을 알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산점도 달라요. 기산점이 달라도 괜찮다고 해요. 민행정 같은 경우는 이제 판결문 송달 시부터 기산하는데 지금 형사는 판결 선고일부터 기산하게 되어 있어요. 사건 기호 보시면 그래도 괜찮아요. 이유는 선고 당일에 출석을 전제로 해서 선고하기 때문에. 그다음 기간이 짧죠. 기간 짧아도 괜찮아요. 그거는 이제 자세하게 안 나와 있는데 그 이유는 피고인의 조속한 절차 해방이라는 별개의 가치가 또 있죠. 실체적 진실 확보 이런 가치도 있지만은 그 이면에 피의자나 피고인 등의 조속한 절차 해방이라는 또 다른 충돌하는 가치가 존재하잖아요. 형소법 배우면 다 나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가치 추구를 위해서 좀 단축할 필요가 있다 합니다. 그다음 그 밑에 즉시항고 사례는 우리가 이미 했어요. 저 앞에 영장주의 할 때 그 즉시항고 제도의 속성이 뭐냐 하니까 오른쪽에 나오죠. 당사자의 중대한 이익과 관련되어 있어 신속한 처리가 요망되는 사안에 주로 설정된다. 그러다 보니까 신속한 처리 이런 것들이 제도의 속성으로 존재하는 바 형사소송에서는 더더구나 신속할 필요가 있다고 했어요. 왜요? 더더구나 좀 전에 얘기한 거예요. 피의자 등의 조속한 절차 해방이라는 관점에서 더 단축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기간이 단축되는 측면은 다 피의자 등의 조속한 절차 해방의 관점입니다. 02. 자, 다음 재심사유예 제한.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기존의 확정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과 다른 새로운 사실이 드러난 경우를 민소법의 재심사유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재판 청구권을 침해하는가. 이 사례는 참 특이한 사례인데 2000년경에요. 2000년도에 그 북한산 그 바닥에서 그랜저 차량이 하나 이제 발견되는데요. 그 차량 안에 이제 여성 사체로 보이는 이제 유골이
발견돼요. 근데 이제 가족들이 와요. 가족들이 이제 나타나는데 조모 씨, 조모 이제 여인 가족들이 와가지고 이 분명히 이 조모인 맞다. 왜냐하면 그 차량이 그 맨날 이제 같이 그 친분이 있던 변모 씨 이름이 변모태인데요. 하여튼 그 변태 씨하고 자주 다녔다. 근데 이 변태 차량이다. 변태가 그 렌트한 차량이 맞아요. 변태 씨가. 자 그랬는데 그때 이제 그 과학기술이 좀 미흡해가지고 유전자 감식을 들어갔는데 이 뼈가 너무 오랫동안 이제 그 부패된 결과 이게 조모 여인의 그 유전자 감식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변모 씨가 렌트한 차량도 맞고 여성의 뼈도 맞는데 이게 조모 씨의 뼈인지를 감식을 못 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각종 이제 손해배상 소송이나 이제 민사 소송이 전부 이제 그 패소 판결 났어요. 패소 판결 났는데 그 후에 2006년도에 또 재감정 신청을 해가지고 다시 감정 들어갑니다. 6년 후에. 근데 그때는 이제 과학기술이 좀 발달해가지고 유전자 감식이 성공했어요. 그 결과 조모 요인의 뼈가 맞다. 나왔고 이제 변태가 범인인 게 맞죠. 자 어쨌든 그래가지고 재심을 열었으면 좋겠는데 재심 사유가 안 돼요. 과학기술의 발달으로 인한 사안이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이제 사실관계가 달라질 것 이런 것들은 민소법에 재심 사유로 설정되어 있지 않고 좀 비슷한 사유가 민소법 451조의 그 7호인가요? 거기 가면 거짓 감정. 증인 감정이 이제 거짓으로 이루어져서 거짓된 정언 감정에 의해서 잘못된 판결 나왔을 때 그때는 이제 재심 사유가 되거든요. 근데 이게 거짓 감정은 아니었잖아요. 그죠? 영향이 안 됐을 뿐이지. 그러니까 거짓 감정에 대해서는 7호의 재심 사유가 되는데 그걸 이제 넓게 해석한다든가 혹은 더 넓게 규정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왜 과학기술의 발전은 넣지 않았느냐. 그래서 문제를 삼았는데 하편으로 봅니다. 자, 주전에 가시면 이를 재심 사유로 인정하는 것은 확정 판결에 기초하여 형성된 복잡 다양한 사법적 관계들을 항시 불안정한 상태로 두는 것에 버금간다라고 하면서 안 둬도 괜찮다고 합니다. 이건 뭐냐면 한마디로 압축하면 재심 재판의 예외성입니다. 재심 재판의 예외적 제도라는 속성. 그래서 그게 넓게 운영되는 게 아닙니다요. 그러면서 좁게 운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집으로 돌려보냈어요. 자, 제소기간 제한도 일반적으로 합헌입니다. 일반적으로 합헌. 제소기간 제한. 요것도 업무마비 방지. 아까 그 상소 제한과 요거와 비슷해요. 각종 상소 제한 사례와 취지가 거의 동일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소송비용 부담 문제요. 소송비용의 당사자 부담은 법원의 재정 조달을 위해서 일반적으로 인정된다. 뭐 국가가 이제 서비스를 했으면 당연히 이제 그 영무에 대한 대가를 추구하는 것은 당연한데요. 자, 그러나 아주 이제 경제적 빈곤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으면 이것도 제도가 이제 위헌이 될 수 있는데, 자 내려가시면은 이제 인지제도 이런 거 일반적으로 합헌입니다. 영무에 대한 수수료. 자 내려가시면. 맨 마지막 판례 보죠.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살인 문제. 그래서 패소 판결 당사자가 다 부담하게 돼 있죠. 그래가지고 돈 1,000만 원 빌려갔다 이런 것 때문에 문제된 사건인데 김현장 변호사를 데리고 와가지고 썼다. 이거는 속가나 이런 거 소송물보다는 그 변호사 수임료가 훨씬 몇 배가 더 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 소송 비용까지 패소 당사자가 1,000만 원짜리 사건에서 억울된다 이런 것들이 웃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문제 삼지만은 자 2줄 뒤에. 부당한 제소에 대해서 응수하려는 당사자를 위해서 실효적인 권리구제를 보장하고 남소와 남상소를 방지하는 입법제도의 취지상 합헌이라고 합니다. 다운표 남소와 남상소 방지. 한마디로 남소 방지죠. 남소 방지. 자 오른쪽. 자, 소송 구조 두 번째 판례 볼까요? 소송 구조. 구조라는 말은 도와준다는 말입니다. 구조해준다 이런 거. 자, 패소할 것이 명백한 경우 소송 구조의 거부를 인정하는 민소법이 위헌인가? 합헌인데요. 자, 이것도 패소 당사자에 의한 남소를 방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합니다. 패소 당사자의 남소 방지책. 그 위에 판례에서 나오거든요. 그 위에 판례에서 첫 번째 판례 주둔해 보세요. 자력이 부족한 자에 의한 남소 방지. 그래서 소송 구조라는 것도 너무 넓게 인정될 필요가 없다. 사회적 약자 배려 아주 예외적으로. 그 밑에 판례도 그런 취지예요. 네, 그리고 마지막 판례도 또 남소 방지입니다. 전부 이제 남소 방지니까 동일한 논구에서 그냥 판례 인식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국가배상 청구권 넘어가죠. 국가배상 청구권 출제 가능성 아주 낮습니다. 로마자 2번 강학상 논의 다 지우세요. 안 보셔도 되고
사례 논술형으로도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 전혀 없고, 뭐 판례가 게재되어 있긴 합니다만 그 판례 문제는 선택형 문제 한 번도 출제된 바가 없으니까요. 네, 무시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3번 내용으로 가시는데 줄된데요. 우리 헌법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만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 법에 가면은 영조물 책임도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줄된데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 행위로 인한 배상 책임은 과실 책임으로 구성되어 있고 영조물 책임은 무과실 책임으로 우리 법 5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자, 어쨌든 그 후자는 입법형성권 범위에서 인정되는 이제 법률상 권리 이런 식으로 이제 파악될 수 있겠죠.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 행위에 의한 이제 국가배상 청구권은 이제 헌법상 권리 뭐 이런 식으로 파악해낼 수 있을 거예요. 자, 일단 유형 파악만 하시면 충분하고요. 다음 페이지로 가서 성립 요건, 공무원의 행위일 것. 이때 공무원의 범위를 넓게 보죠. 그래서 여기에 공무원이란 공무원법상의 공무원뿐만 아니라 사실상 공무를 위탁받아 실질적으로 공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최광의 공무원 개념이죠. 최광의 공무원 개념. 그리고 여기 옛날에는 판례 해석론으로 인정되던 건데 지금 법으로 담았어요. 그래서 법조문 앞쪽에 가시면 이게 법에 딱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법원 판례 사항들이 나오는데 요거는 무시. 출제 안 되고요. 알라고도 하지 말고 비교도 잘 안 됩니다. 보면은. 구분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이제 교통할아버지 봉사활동 사건, 요거는 이제 행정사건으로도 이제 다루어지죠. 행정법에서도. 자, 그 내려가시면, 그 국가에서 교통 관련해서 이제 봉사활동, 이런 이제 어떤 봉사제도 이런 것들을 이제 큰 일괄적인 계획을 이제 세우고 각 지자체에다가 지역별로 알아서 봉사제도를 좀 운영해봐라 라고 해서 위임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요 해당 지역에서는 첫째 줄, 교통 개선을 위한 교통안내 행위는 교통안내 행위를 위해서 교통할아버지 제도를 이제 운영했어요. 이 지자체에서만 운영한 겁니다. 국가가 하라는 게 아니라 이 지자체의 이제 선택의 결과였어요. 그래서 교통할아버지 중에 이제 김조왕금 사례죠. 김조왕금. 그래서 전부 이름이 성으로만 구성됐어요. 그래서 정말 고집이 짱짱한, 옛날에 보면 이제 성으로만 이름을 구성하면 오래 살고 좋다 해가지고 그런 분들이 간혹 있는데, 그래도 성으로만 구성한 사람들은 드뭅니다. 웬만하면 좀 예쁜 이름, 좋은 이름 이렇게 지으려고 하지, 성만 막 지어놓은 사람들은 그 가문 자체가 고집센 가문이에요. 예. 부득불 이런 집안이기 때문에 고집이 엄청 세신 분인데, 이분이 70대 할아버지고 이 수염이 흰수염이 이렇게 쭉 나 있는 아주 이제 그 보기 좋으신, 품위가 있는 할아버지셨다고 해요. 어쨌든 이 할아버지, 이런 할아버지 몇 분을 모셔가지고 학생들이 이제 그 등하굣길에 초등학교 부근에서 이제 교통지도를 하는, 그래서 길 건널 때는 손 들어라, 담배결에 붙어가지고 이렇게 걸어야 된다, 뭐 이런 거 이제 가르치는 거 뭐 맡겼는데, 이 김주환금 할아버지가 이제 기분이 업이 돼버립니다. 갑자기 학생들이 이제 인기가 너무 폭발을 해요. 왜냐면 하얀 숨을 막 이렇게 갖고 계시기 때문에 학생들이 착각을 한 거죠. 야, 산타 할아버지다. 그래서 막 매달리고 할아버지 수영 한번 하면 막 이러니까 할아버지 인기가 완전 폭증을 했어요. 그게 업이 되시는 바람에 내가 좀 더 보여줄게 이러면서 자신의 역량을 넘는 짓을 해버리죠. 교차로로 나가지고 이제 수신호까지 보내버리죠. 그죠? 학생들 그 단순 교통지도만 해야 되는데 교차로 수신호를 담당하면서 뭐 십몇 중 추도 사고를 이제 만들어내버려요. 그래가지고 이제 국가배상이 문제되는데, 지자체가 배상의 주체냐, 국가가, 일반적 계획을 세운 국가가 배상의 주체인가, 이게 이제 문제됐어요. 결론은 해당 지자체가 선택한 결과이기 때문에 지자체가 부담해야 된다, 이런 결과입니다. 자, 첫 줄, 교통 개선을 위한 교통안내 행위는 복지행정의 일종으로서 반드시 국가만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주민의 복리사무의 일환이다. 지역적 복리사무의 일환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는 국가적인 어떤 통일적 계획하에서 이루어진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이걸 국가사무라 단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내가 좀 줄텐데, 지자체인 피고가 김조왕금을 교통할아버지로 선정하여 그로 하여금 일정한 범위의 교통안내 업무를 하도록 위탁함으로써 이런 결과가 나왔다. 구체적 제도의 운영은 해당 지자체가 선택한 결과이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줄텐데 맨 마지막 말줄임표 가죠. 지자체가 국가배상법 소정의 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된다. 국가가 아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직무상 행위로 내려가시면 이제, 그러면 이제 이 예시 판례가 왜 여기에 실렸냐면, 이 교통할아버지가 대표적인 공무수탁 사인입니다. 그 제목에 써놓으세요. 공무수탁 사인. 자, 그래서 국가배상이 설정된다. 국가배상 설정된다. 국가나 지자체 등의 배상이죠. 국가배상. 요건을 충족한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2번,
자, 직무상 행위. 예, 오른쪽까지, 예, 2번만 보고 좀 쉬죠. 자, 요거는 이미 앞에서 했습니다.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 관련해서 국고작용에 대해서도 기본권 효력이 미치는가 하는 이제 총론 파트에서 할 때 제가 다 미친다고 보는 게 다수설이다라고 해놓고는, 그러나 국가배상 청구권은 광의설을 취함으로써 국고작용에는 국가배상 청구권이 적용되지 않는 걸로 보고 있다. 그 판서 정리해드렸어요, 그때. 자, 그 부분인데요. 내가시면 광의설, 최광의설, 협의설 막 대립하지만은 결국 판례하고 다수설은 아래 세 제출 광의설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보시면 이제 광의설은 첫째 줄 뒤에 권력작용과 비권력작용 중 관리작용만 국가배상 청구에서의 이제 직무상 행위로 보고, 국고작용은 빼는 견해예요. 그럼 국고작용 빼면 어디로 가죠? 국고작용에 의한 손해에 대해서는 어떤 절차로서 배상 청구? 민사배상 청구한다고요. 국고작용에 의한 손해배상은 민사배상 절차에 의한다. 이게 광의설입니다. 왜 이렇게 구분한다고 했죠? 어차피 제도가 두 개가 존재하기 때문에 제도 간의 영역을 제대로 마련해 줘서 제도가 각기 의미 있게 구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좀 사법적 세치가 강한 거는 민사로, 공적 세치가 가능한 것만 국가배상으로, 이렇게 이제 제도의 이원화 때문입니다. 손해배상 제도의 이원화 때문에 나오는 결과예요. 자, 그리고 이제 책임의 인정 범위 관련해서 오른쪽에 국회의원의 입법행위 제목, 또 헌법재판관의 각하결정. 국회의원이나 헌법재판관, 판관들의 어떤 고의과실 위법성 인정을 어떤 요건 하에서 할 수 있는가 했을 때, 우리 이제 판례는 아주 엄격하게 합니다. 아주 엄격하게. 웬만하면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위에 이제 국회의원하고 헌재 재판관이 거의 똑같은데, 첫 번째 판례만 보도록 하죠. 줄된데. 자, 입법 내용이 헌법의 문헌에 명백히 위반됨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굳이 당의 입법을 한 것과 같은 특수한 사정이 없는 이상 고의과실 위법성, 예, 일반적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밑에 이제 헌법재판관 사례도 똑같고요. 자, 그다음 직무행위의 판단 기준. 외형설입니다. 외형설. 줄된데 직무집행의 외형을 갖춘 것을 모두 포함한다는 객관설 내지는 외형설이 다수설 판례입니다. 자, 요거는 어려운 거 없죠. 여러분 민법에서 사용자 책임할 때 나오는 이론 그대로 차용하고 있는 거예요. 국가배상 책임이 속성이 어떻게 돼요? 일종의 공동불법행위로서 일종의 사용자 책임이죠. 공동불법행위 사용자 책임. 그러니까 민법상 사용자 책임에 관련된 이제 그 정리된 법리가 그대로 수용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이런 속성 때문에 우리 국가배상법에서도 구체적인 절차를 민사소송의 절차에 의하도록 또 하고 있죠. 결국은 효과가 똑같기 때문에, 예, 이런 이제 일들이 이제 있는 거죠. 그다음 뭐 불법행위 판단, 이거 다 민법의 내용들입니다. 예, 다음 페이지 이제 판례만 좀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거는 쉬었다가 진행합니다.